자,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이완석 조사국장이시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조사담당 부총재보 정규일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전망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금년도 성장률을 2.9%로 내년도 성장률을 2.8%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장률의 경우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인데, 이는 추경 예산 집행 등 상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교역 여건 악화,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 등 하방 요인이 큰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 상방 요인과 일부 업종의 투자 계획 조정 등 하방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소비 등 내수 여건 개선,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영향, 그리고 글로벌 투자 증가세 확대 등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은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중 각각 1.6% 및 1.9%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최근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 가격 안정 등으로 근원 인플레이션 오름세가 예상보다 낮았던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중에 1%대 중반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4, 4분기경에는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중에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연평균 1.9%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편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중 1.4%에서 내년 중 1.9%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향후 물가 전망 경로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되거나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 오름세가 빨라질 경우 물가 오름세가 전망 경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유 증산 등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거나 교육, 의료 관련 복지 정책 강화 등으로 서비스 물가의 하방 압력이 커지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를 둘러싼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완석 조사국장이 이번 경제 전망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행 조사국장 이완석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의 주요 전제가 되는 대외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고용 여건 개선 및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교역은 1, 4분기 중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글로벌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는 오페크의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유국의 진영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70달러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국제 유가는 7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오페크의 추가 증상 가능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금년 중 우리 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세계 경제의 호조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9%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2019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양호한 소비 심리 지속, 재정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는 지난해 급증에 따른 기조 효과,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투자는 건물 착공 면적 감소, SOC 예산 감축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출의 경우 상품 수출은 세계 교역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서비스 수출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지출 항목별 전망을 감안할 때 내수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수출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중 18만 명 내외, 내년 중 24만 명 내외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 중 취업자 수는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겠으나 내년 중에는 일부 제조업종이 구조조정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1.6%, 내년 중 1.9%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규일 부총재폭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면서 지난해 785억 달러에서 금년 650억 달러, 내년 64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7년 5% 내외에서 2018-19년 중 3% 후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 전망 보도 자료하고 경제 전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조선비즈 연선욱 기자입니다. 고용 전망을 보니까 4월 26만 명에서 이번에 18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반면에 민간 소비 증가율은 2.7% 증가하는 걸로 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면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임금 상승률이 충분히 그거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용 규모가 고용 증가 규모가 감소한 것에 당연히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건 일부 하반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금 상승률을 보면은 예년에 비해 좀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소비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소비에도 플러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다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 소비 전망을 저희가 이렇게 지난 4월에 했던 거하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인데요. 지금 설비 투자를 보면은 올 상반기가 지금 1.8% 전망돼 있잖아요. 지난 4월 전망이 5.0%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또 1월이 2.1%였고 지금 설비 투자 상반기 전망치가 올해만 봐도 2.1%, 5.0%, 1.8%로 완전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거 사실 전망이라고 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편차가 큰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2019년도 설비 투자 전망치도 보면 상반기는 0.8%인데 하반기 2.7%로 거의 급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총재님께도 잠깐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위 한은에서 중요시한다는 근원 물가가 지금 오히려 연간으로 1.6에서 1.4%로 떨어졌고요. 하반기에도 1.8%에서 1.6%로 지금 다시 하향 조정했잖아요. 과연 한은이 예상하는 한은 물가 목표치에 이렇게 근접한다라고 이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지 가끔 보면 한국은행은 어떤 때는 헤드라인 물가를 어떤 때는 근원 물가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시는 게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너무 기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이 식료품 에너지 제외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물가가 과연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비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1월 전망할 때 비해서 4월 전망 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 1, 4분기 설비 투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됐던 것보다 그 투자가 앞당겨서 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1, 4분기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그 4월 전망을 좀 높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것도 별개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부 그 IT 쪽에서 저희가 파악했던 투자 계획이 좀 지연 또는 이연된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 규모 있었고 그걸 저희가 반영해서 이번에 좀 낮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비 투자 상반기 숫자가 1.8%로 낮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이런 이연된 투자가 좀 내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내년 투자 계획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연된 투자들이 내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 설비 투자 전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 물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때마다 저희 편할 대로 어떤 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저희 물가 목표는 소비자 물가 기준이고요. 근데 근원 물가를 보는 이유는 그 추세적인 흐름 또는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가 이번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였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아까 오전에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 서비스와 같이 전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가가 상당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근원 물가를 보는데 그거를 좀 왜곡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근 들어서 커져서 그거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근원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에 지금 나온 숫자보다 한 0.34%포인트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물가 근원 인플레이션 흐름을 보면은 이미 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오전에 총재님께서 언급하신 거고 그런 추세가 앞으로 뒤로 갈 거다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또 하나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거는 그 유가라든지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하반기 또 더욱 이제 4, 4분기로 가고 내년 초로 갈수록 그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걸 아마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그 조사국장이 얘기한 어떤 그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약간씩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획들이 변경돼서 실적이 나타나면은 그에 따른 또 기저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작용해가지고 아까 그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얼른 봐서는 이렇게 자주 수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통신의 엄재영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자면은 지금 그 물가 전망, 올해 물가 전망과 내년 물가 전망을 할 때 전제 환율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 여기 실제로 보면은 그 상방 리스크 중 하나가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를 전망하실 때보다 최근의 원화 약세를 고려했을 때 베이스 레이트는 분명히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보다는 낮으셨을 텐데 좀 그 전망을 할 때 전제 환율을 달러원 환율의 전제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그 정확한 가격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환율에 대한 질문은 뭐 답을 드리지 못할 걸 아마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환율 전제치는 저희가 뭐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그 그러니까 그 정책 당국으로서 이게 좀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물가랑 고용에 미친 영향 어떻게 좀 다르게 보신 게 있는지 과거에 전망하셨던 거랑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을 어떻게 전제한 다음에 고용 전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물가와 고용에 미친 영향, 이제 올해의 경우에 그건 기존에 이제 여러 번 지난번이나 지지난번 금통위 때도 총재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지금 입장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현재 저희가 이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고, 과거 한 평균 정도, 예년 평균 정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어떻다라고 딱 집어서 정하고 전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포맥스 김대도 기자입니다. 건설 투자 보면 연간 전망치가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좀 하향 조정됐는데요.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영향 뭐 이런 게 좀 반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게 보면 이제 부동산 정부 규제에서 뭐 가계 거주 투자 뭐 이런 게 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부세 관련된 것, 세제 관련되는 것은 이제 그게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에 연결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개편안 나온 걸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택 가격이라든지 건설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로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로이터 임승규라고 하는데요. 올해 2월부터 공식 자리에서 규제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규제 가격을 제외할 경우에 물가 트렌드 자체는 뭐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공공 서비스 가격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가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통제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쪽에서 이제 규제 가격을 이유로 물가 트렌드를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전과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 규제 가격이 달라진 거, 정부가 이 공공 서비스 요금을 어떤 뭐 운영하는 그 방식들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물가 추세에 대한 어떤 한은의 물가 전망치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규제 가격이라는 걸 올해 들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이전과 지금 현재 규제 가격에 대한 어떤 정부 영향력의 차이라든가 올해 들어서 특별하게 규제 가격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저희가 개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도 10월부터 2016년 10월부터 저희가 보도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도자료에 인용한 적도 있었고요. 올해 특히 더 강조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기라든지 그걸 감안했을 때 물가 상승세가 좀 미진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규제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영향력이 좀 더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용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낮아질 때는 규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굳이 그걸 거론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경기 물가 상승 압력과 또는 물가의 추세하고 그다음에 규제 가격의 흐름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지호 팀장님 뭐 추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은. 산업고용팀장 이주호입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물가 동향에서 이제 2016년, 17년에 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2016년 10월 저희가 물가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부침 자료로도 하고 그 당시에 총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꾸준히 봐왔던 지표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격 물가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어떤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때 2016년 10월 이후로 계속 발표해 저희가 이제 계속 봐오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인포믹스 전소영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원유 도입 단가가 4월 달엔 62달러였는데 71달러로 굉장히 많이 높였는데요. 다른 게 그대로라고 보면 그런데도 1.6%를 유지하게 된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상수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상수지도 4월 달에 705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줄였는데 이게 원유 도입 단가 외에 혹시 통상 압박 변수가 좀 들어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원유 도입 단가가 이제 전제치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물가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지금 하향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그다음에 원유 도입 단가 올라간 거와 연속 상쇄된 거가 있는 거고요. 혹시 그때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하반기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엔 더 올라갈 거 봤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가 낮아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간 숫자는 좀 낮게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 유지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예, 경상수지 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상수지 이제 금년 상반기 실적 보면 지난번 전망치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그런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반기 중에 유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했고 그래서 그 유가 상승만큼 우리는 그 1년에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 금액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 발표된 여러 가지 그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 관세 부과랄지 이후에 그 철강 세이프가드랄지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조치들은 그게 우리 수출에 당연히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상품 수출 증가율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부분과 이런 그 무역 분쟁이 우리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김인옥인데요. 간단하게 질문 여쭙겠습니다. 사드 조치 여파가 풀리고 관광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개선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전망이랑 작년과 다르게 적자 예상폭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사드의 어느 정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생각만큼은 그렇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이 여행 수지 쪽이 적자폭이 훨씬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출 쪽에서 약간의 그 긍정적인 그 효과가 있었던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규제 가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2016년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 규제 가격이라는 이 그 정의가 하는 뭐 조사국 외에 다른 어떤 통계 기관에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통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한국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이 한국은행에서 이런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이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트렌드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은 내부에서도 이 규제 가격이 정말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국에서 이제 자꾸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 규제 가격에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뭐 그걸 공개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 규제 가격을 만들었고 아까 0.34%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밝히고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악용하실 수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규제 가격이라는 게 그 용어 자체도 사실은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EU가 ECB 같은 데서는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하고는 그러니까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차용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그걸 공식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그 전망이라든지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이거를 자꾸 인정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조만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물가라는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 CPI에는 다양한 요인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환율이랄지 유가 같이 이렇게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빼고 순수한 수요 측 압력만 보자는 게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코어 인플레이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규제 가격, 행정 가격이라는 것은 외생적으로 수요 압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딱 결정돼 가지고 전체의 경제 전체의 수요 압력과는 무관하게 그걸 이렇게 변하는 그런 굉장히 큰 영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외생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것까지 제외하고 순수한 수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계산이 되고 있고 아까 조사국장이 얘기한 대로 EU랄지 유로스탯 이런 데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은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